안녕하세요. 해양수학 실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어문 who, if, why를 배웠었는데요. 오늘 그 과제를 한번 검토하면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렸던 부분 혹은 틀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문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반복 명령을 수행하는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어진 조건 인덱스는 다음과 같은 문법을 사용해서 시작과 끝 그리고 증가 또는 감소 간격을 지정을 해주고 end가 끝날 때까지 이 for 루프가 재수행됩니다. 반복됩니다. 그리고 if문의 경우는 조건에 부합할 시, 조건과 맞을 시에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구문이고 if문의 문법은 if 조건식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else if 조건식 to 그리고 else and까지가 이 문법인데요.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else if를 띄어 쓰는 것이었어요. else if를 띄어 쓰면 else랑 if랑 따로따로 인식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else는 위에서 주어졌던 조건들이 모두 거짓일 때 수행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else는 조건식을 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while이에요. while은 if문과 포문을 합친 형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건이 부합할 시 명령을 반복 수행한다 라고 해서 이 조건식이 만족하면 이 while 루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행될 수 있고 조건식을 벗어나게 되면 이 while 루프에 걸리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스킵해서 넘어간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실습 3회차의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조건문을 이용하라고 했고요. 각 문제마다 설명을 항상 주석으로 달아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저 세 가지 문법 중에 본인이 가능한 문법들을 골라서 사용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한 문제를 푸는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i를 10부터 1까지 순서대로 출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10부터 1까지 10, 9, 8, 7, 6, 5, 4, 3, 2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문제를 냈었는데요.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았는지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딩을 해줘서 보내준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문제를 꼭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i는 인덱스는 1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씩 그래서 1씩 감소하도록 i를 지정하였고요. 그래서 출력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display, disp 함수를 써서 i를 매번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결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j가 1부터 10까지 돌 때마다 누적값을 출력하세요 라고 하고 이러한 샘플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문제풀이 방법은 두 가지로 저의 문제풀이 방법은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누적합을 산출하기 위해서 s를 0으로 한번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j가 1부터 10까지 돌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 s에 기존 s인 0을 넣어주고 j에 1이 들어가면 s는 1로서 j가 1일 때 s가 1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 다음 루프가 돌아서 j가 2가 되면 그 직전에 있던 s1과 합해져서 3이 되고 마찬가지로 j가 3이 되면 이 위에 s와 합해져서 6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까지 쭉 진행이 되면 s는 55가 출력이 되고 이 코드가 종료되는 구조예요. 주석을 한번 읽어보면 누적합을 산출하기 위해
s를 0으로 초기화하고 for loop가 돌 때마다 s를 더해서 j에 더해서 여기에 다시 덮어 그렇게 설계한 코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문제풀이 j는 1부터 10까지 for loop가 도는 거는 위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s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1부터 j까지 그러한 등차 수열을 갖는 형태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예시로 j가 3이라면 s는 1, 2, 3이 되어서 이때 누적합 s에 대한 서메이션은 sum s는 6이 되죠. j는 3일 때 그 합은 6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도 첫 번째 문제풀이의 결과와 같은 아주 정말 똑같은 결과를 내놓게 되는데요. 주석을 한번 보면 for loop가 돌 때마다 s는 1부터 j까지 1씩 증가하는 벡터가 되고 1부터 j까지 증가하는 벡터가 되고 s썸에 이를 전부 더한 것을 계산해서 표출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k가 1부터 10까지 있을 때 짝수인 k들의 합을 출력하세요 라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에서 많이들 틀렸던 부분은 k를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는데도 그 짝수의 합으로다가 만들기 싶어가지고 k를 이렇게 다시 설정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주어진 조건하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k는 1부터 10까지인 이 변수를 유지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번 문제도 여러 방법으로다가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k는 1부터 10까지라고 위에 문제랑 똑같이 제시를 했고 l은 length k, 그래서 l은 1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짝수의 합이라는 변수를 하나 0이라는 값을 가지도록 초기화를 시켰고요. 이제부터 i가 1부터 l, 10까지 for loop가 돌 수 있도록 코드를 시작을 합니다. 구성을 합니다. 자, 시작을 하면은 처음부터 if 부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if mod ki, i번째에 k가 2로 나누었을 때 0인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는 mod와 그리고 re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짝수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i가 1일 때는 나머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else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중간에 구문은 스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else문에서는 디스플레이 내가 집어넣었던 i번째 k는 홀수다 라고 해서 그때 아까부터 만들었던 초기화된 even sum이 표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1은 홀수다. 그리고 우리는 홀수기 때문에 이걸 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서 얘기를 아무런 그 even sum에 대한 함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0이 출력이 되고요. 자, 이제 i가 2일 때를 보도록 합시다. i가 2라면 두 번째 k, 즉 2가 되겠죠? 2 나누기 2의 나머지는 0이고 그러면 이제 even sum은 기존에 있던 0과 두 번째 k인 2를 더해서 even sum이 이제 2로 덮어 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if 부문에 만족했기 때문에 display 2는 짝수다. 그리고 even sum
우리가 방금 전에 새로 더해 주었던 이 변수가 표출이 돼서 이는 짝수고 이분썸은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돌게 되면 홀수, 짝수가 번갈아서 나타나게 되고 짝수가 나타날 때마다 이분썸에 더해지기 때문에 10까지 돌고 나면 마지막 포문이 i가 10까지 돌고 나면 end 종료가 되고 디스플레이 짝수인 k들의 합은 이걸로 다 해서 30로다가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좀 코드가 길어 보여서 겁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 두 개, 제로와 난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넣어놓은 부분이므로 천천히 따라보시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빈 방을 만들어서 그 연산이 끝난 다음에 포루프가 끝난 다음에 연산을 해줄 건데요. 첫 번째 빈 방은 제로스로다가 만들어줍니다. 1 by L로다가 1,10인 제로스로 첫 번째 방 2분 1을 만들고 난으로 1,10의 크기를 가진 2분 2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2분 1은 0, 2, 10개 들어있는 그러한 변수가 되고 2분 2는 난이 10개 들어있는 그런 방이 될 거예요. 자, 이제 포르프를 돌면서 아까와 같이 i번째 k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지 짝수인지 알아보는 입부문에 걸렸습니다. i가 1이면 k의 1은 1이기 때문에 이건 스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제약이 없이 이 코드가 이 포문이 한번 끝나게 돼서 2분 1에는 아무런 2분 2와 2분 1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i가 이제 2가 됐을 경우엔 이 조건에 만족을 하죠. 그래서 2분 1의 두 번째와 2분 2의 두 번째는 두 번째의 k인 2가 각각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짝수 번째마다 2, 4, 6, 8, 10까지 전부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i가 1부터 10까지 돌았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2분 1을 전부 더한 썸을 2분 썸 1에 넣어주고 한번 2분 1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코드로 이 결과를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2분 2에 대해서 전부 서메이션을 해준 걸 2분 썸 2에 넣었고요. 2분 2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션을 썼고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개 식으로 얻어진 2분 썸 1과 2분 썸 2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2분 1으로 구한 짝수인 k의 합은 2분 1으로 구한 짝수인 k의 합은 30이고 두 번째 2분 2로 구한 짝수인 k의 합은 난이라고 성출이 됐는데요.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나는 not a number의 약자로 이거는 말 그대로 연산을 할 수 없는 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난과 2의 평균 혹은 썸은 연산을 할 수 없다. 연산을 할 수 없는 값과 숫자와 연산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난이라는 값을 송출해 줍니다.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2분 2는 어떻게 썸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난썸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난썸은 난을 제외한 숫자들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난썸 2분 2를 다시 여기에 담고 이거를 확인을 하면 난썸을 사용해서 다시 구한 짝수 K의 합은 30으로 2분 1으로 썸을 한 이 30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두 방법에 대해서 뭐 똑같은 결과인데 왜 뭐 둘 다 굳이 보여주나요? 라고 한다면 이제 평균을 사용함으로써 평균을 취해봄으로써 이 둘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2분 1의 평균 값은 3이고 2분 2의 평균 값은 6이 나왔는데요.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균을 구할 때에는 i가 1부터 n까지 있다고 하면 n개의 숫자에 대해서 i들을 전부 더하고 이렇게 나눠준 게 min 또는 에버리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평균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때 2분 1을 전부 더한 숫자는 30이고 그래서 위에 분자는 30이 되고 이제 n을 카운팅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2분 1의 평균값은 3이 되고요. 자, 난 민에 대해서는 난을 제외한 숫자들에 대한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 4, 6, 8, 10의 서메이션인 32 분자에 들어가게 되지만 분모는 이제 난을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카운팅이 돼서 이 평균은 6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인 합을 출력하세요 라는 문제에서는 제로스와 난 두 가지 다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만약에 평균을 구하세요 등등 다른 연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러한 even, to, 난의 빈방을 사용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x가 마이너스 10부터 11때까지 fx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fx를 구할 때 계속해서 펑션이나 아니면 인라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본 문제에서는 그러한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고 제어문만 사용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피규어는 나중에 그림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넣은 명령이고 x가 문제와 동일하게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주어집니다. L은 x의 랭스, 그래서 21이 들어오게 되고요. y 방을 만들었어요. 난으로 사이즈 x만큼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즈 x라는 거는 1,21이 나오면 이거는 1, 랭스 x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i가 L까지 1부터 L까지 포르프를 타고 계속해서 변동이 될 거예요. I 첫 번째 x가 0 미만일 때, 자,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걸리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y 또한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x가 2 미만일 때, else if를 사용했어요. x가 2 미만일 때. 네.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지난 시간에
제어문과 논리, 그리고 족구문 등에서 배웠었고요. 플랫을 사용할 때 여러 그래픽 설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뒤에서 조금 배웠었습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플랫의 설정들을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면 홀드온으로 여러 그림 혹은 여러 선, 도형들을 중복해서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웠고, 그때 X축에 라벨 설정하고 Y축에 라벨을 설정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 그림의 제목을 다는 타이틀 함수도 배웠고, 그림의 격자 정보를 띄워서 그림을 조금 더 읽기 쉽게 하는 그리드 온도 배웠었습니다. N 1년 번호를 부여해서 비교창을 여는 피규어 N을 배웠고, 그렇게 부여된 1년 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그림창을 닫는 클로즈 함수도 배웠고요. 열려있는 모든 그림창을 닫는 close all 함수도 배웠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위에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는 걸 배웠는데요. x, y 점에 어떠한 스트링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서브 플랫은 피규어 창 내에서 n by n의 격자를 만들고 p번째의 칸에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러한 함수였었습니다. 그리고 레전드는 이 그림 내에서 어떠한 선이나 아니면 도형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보를 넣어주는 함수였었고요. 액시스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set gca xtick ytick을 넣어서 틱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이때 gca는 현재 그림을 이야기하는 그런 변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포문 그리고 펑션문 등을 이용해서 반복되는 명령어들을 입력한 그림 그리기도 같이 배웠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코딩에 대한 간단한 팁을 몇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매트랩은 매우 친절합니다. 이렇게 코딩을 하다 보면은 빨간 줄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빨간 줄에는 내가 어떤 에러를 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 빨간 글씨에 전혀 겁먹을 거 없이 천천히 읽어본다면 내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트랩은 상시 에러와 워닝을 띄워주는데요. 에러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돌 수 없을 때 뜹니다. 내가 지금 입력한 대로 코드를 돌리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에러가 뜨게 되고, 워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고예요. 권고사항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단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라는 등등의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크립트 창을 한번 보면 이렇게 빨간 줄이 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빨간색이고 여긴 주황색이죠. 빨간색은 에러, 그리고 워닝은 주황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바의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또 빨간 줄과 주황색 줄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에러와 워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느 줄에 있는지, 이 전체 스크립트에서 어느 곳에 워닝이나 에러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이므로 코드를 구성하고 난 뒤에 혹은 코드를 구성하는 중간중간에 이것들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바나 아니면은 이러한 줄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이런 팁이 뜨게 되는데요. 이 팁을 읽어보면 더욱더 원활한 코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과제를 할 때 질문이 들어온 학생들에게 몇몇에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디스플레이나 랭스나 사이즈 함수를 중간중간에 넣어보세요. 코딩,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절대 코딩을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해한 상태로 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때문에 이 함수들을 중간중간에 넣으면 내가 무엇을 어디에 넣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명령들이 그 변수들이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러한 그 오류가 나는 부분들을 고치는 걸 디버그라고 하는데요. 우리 버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러한 에러를 고치기 위해 코드 중간중간에 이것을 수행하는 거를 우리 그냥 하는 말로 손버깅이라 그래요. 디버깅이라는 게 원래 이러한 에러를 발견하고 고치는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전문적인 코드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코딩에 추가함으로써 우리 손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손버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중요한 팁인데 원하는 결과로 가기까지 수행해야 할 목록을 한번 필기로 꼭 정리해 보세요. 저는 지금 코딩을 6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주 장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 끝, 우리 골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것 중간에 쳐야 되는지 항상 꼭 필기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중간 과정에서는 또 뭐가 필요한지 또 리스트를 정리를 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코딩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는지 막막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수행해야 할 목록을 한번 쭉 리스트업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그 후에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코드를 나중에 봐도 내가 무슨 행위들을 했구나, 내가 뭘 하고 싶었구나 알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짜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뭘 했는지를 알고 싶다면 주석을 꼭 달아야 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은 미래에서 과거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주석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지금 내가 작성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내가 지금 작성한 그러한 코드를 한 달 뒤, 1년 뒤에 다시 열어보게 될 때, 이거를 이러한 컴퓨터 언어로 된 부분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도 물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주석을 다 남겨놓으면 이 부분에서 내가 뭘 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하는 저에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이 주석입니다. 다음으로 매트랩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축키를 몇 가지 알려줄 건데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걸로 F5는 내가 작성한 전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는 것이 F5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크립트 내에서 일부분만 수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퍼센트 표시를 2개 써서 섹션을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섹션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코드에 한 2번째, 3번째 드래그를 해놓으면 드래그를 해놓고 F9를 누르면 활성화된 그 부분만 코드를 실행을 해줘요. 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내가 어떠한 변수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변수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보고 싶다면 그 변수만 더블 클릭을 하면 활성화가 되고 그때 F9를 눌러줌으로써 그 변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 엔터, 저번에 섹션 실행하는 단축키를 알려줬었는데요. 버튼을 알려줬었는데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게 지금 활성화된 섹션,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코드를 작성할 때 그 섹션들만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석을 다는 퍼센트 그 표시 있죠? 내가 원하는 부분에 그 라인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하고 컨트롤 R을 누르면 그 줄이 주석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일정한 부분을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드래그해서 활성화해 놓고 컨트롤 R을 누르면 그 여러 줄에 대해서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명령어는 컨트롤 T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자유자재로다가 사용하면 돼요. 주석은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넣을 때도 사용하지만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은 이 부분은 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지우기에는 싫어요. 뭐 나중에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튼간에 지우기 싫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막아놓고 싶을 때 코드 일부를 실행시키고 싶지 않을 때는 주석 처리를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I 요거는요. 우리 폼은 if문 이런 것들이 항상 end로다가 닫히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스크립트가 들여쓰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되지 않았을 때 활성화를 시키고 드래그를 쭉 한 다음에 컨트롤 I를 누르면 얘네들이 문법에 맞게 포문은 포문대로 if문은 if문대로 얘네들이 들여쓰기 돼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코드의 가독성도 훨씬 좋아지죠. 다음으로 과제를 작성할 때의 간단한 팁입니다. 이거는 저한테도 좋고 여러분한테도 좋은 팁이에요. 제가 보기 쉬운, 제가 검사하기 쉬운 과제를 작성해서 내면 정말 퍼펙트 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초기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초기화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드가 시작할 때 저는 cc라는 명령어를 항상 내리죠. 이 cc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cc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쓰고 싶진 않다 라고 하면 코드 첫 줄에 항상 이 clear all, close all, clc를 항상 입력하고 시작해 주세요. 왜냐하면 코드를 시작할 때 깨끗한 작업 공간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제가 여러분의 과제들을 40명 이상 되는 그 과제들을 검사할 때 첫 번째 학생 거를 전부 다 끝내놓고 나서 두 번째 학생 거의 과제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학생이 만들었던 뭐 x나 y나 이런 변수들이 남아있으면 이 두 번째 학생의 코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비단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코드를 여러 개를 작성할 때에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끗한 작업 공간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내 코드는 수많은 시행착오로 다 이루어진 한 여러 줄의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변수를 만들었다가 없애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코드를 전부 작성을 종료했다 라는 생각이 들 시점에 혹은 중간중간에 다시 깨끗한 작업 공간에서 한번 그 코드를 다시 실행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없는 변수라는 만약에 에러가 뜨면 그 직전에는 됐는데 왜 이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직전에 코드를 짜면서 시행착오로다가 만들었던 변수들이 남아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코드를 완성한 후에도 한번 깨끗한 작업 공간을 만들어주고 첫 번째 줄에 이 cc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친구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재수행을 해보세요. 그때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초기화의 중요성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거는 방을 만들어주는 초기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원스나 제로스나 난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값이 들어갈 공간을 항상 마련해 주세요. 이것도 초기화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공간들이 미리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소소한 에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방을 항상 꼭 만들어주고 시작하길
권고드립니다. 자, 오늘 주로 배울 부분은 인덱싱과 슬라이싱입니다. 인덱싱은 사전에서 검색해 볼 때 인덱스는 새김이라는 명사 형태 그리고 새긴을 달다 라는 동사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우리 코드에서 적용되는 것에 맞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조건에 맞는 자료의 위치를 찾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쓰면 내가 가진 자료에서 원하는 항목이 있는 그런 위치를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도 조건문 그리고 find문, isNone을 배울 때 이것들이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슬라이싱인데요. 슬라이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레몬 슬라이스 이런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명사로는 조각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는 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때 슬라이싱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주어진 조건의 자료를 이렇게 갈무리해내는 쳐내는 작업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자료에서 내가 지정한 부분만 잘라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지정한 부분이라는 게 주어진 조건인 셈이죠. 그래서 슬라이싱을 위해서는 구역을 직접 지정을 하거나 조건으로 찾아낸 인덱스를 입력합니다. 이 인덱스는 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죠.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연습해보기 위해서 우리 한번 구단 테이블, 멀티플라이케이션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구구단은 대학 아동 때나 혹은 초등학교 때 요거로다가 곱셈을 계산을 하는 연습을 하죠. 자, 만약에 9by 9의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단을 보면 1부터 9까지, 두 번째 단을 보면 2부터 2, 9, 18, 3, 9, 27 이런 식으로 쭉 세워지는 테이블이 완성이 되는데요. 한번 이 과정을 생각해보고 지금 강의를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고 포문을 사용해서 10 곱하기 10단의 테이블을 직접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는 코드는 제가 작성한 9구단 테이블인데요. 10by 10단을 만들기 위해서 몇 단을 만들지 하나의 변수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테이블은 인덱스 컬럼 순으로다가 진행이 되니까 m테이블은 단에 10by 10으로 일종의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때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지정하려고 했더니 이미 있는 함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쉬운 단어들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함수일 수 있으니까 사용을 조금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자, 저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요. 컬럼스가 하나의 열을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주어진 거는 1부터 10까지인 거죠. 1부터 10까지의 컬럼을 만들어주고, 자, 이게 1단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엔 2단이 만들어지니까 이거에 곱하기 2. 3단은 이거에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10단까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코드를 확인해 보면 1단부터 10단까지 인덱스가 늘어납니다. 여기서 컬럼은 1부터 10까지인 벡터로 한번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 구구단 테이블의 전체 인덱스의, 전체 컬럼의 인덱스는, 그러니까 얘는 1부터 10까지라는 약어인 거죠. 네. 이따가 조금 더 배울 거예요. 자, 이건 전체를 나타내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1부터 10까지라는 뜻이고, 이 인덱스는 이제 여기서 1부터 10까지 차례대로 들어가는 포문에서 돌고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콜스는 1부터 10까지 있는 친구고, 여기에 1,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들어가서 오른쪽과 같은 테이블을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구구단 테이블을 사용해서 계속 갖고 놀 예정이니까 한번 재활용이 가능한 펑션으로 만들어 봅시다. 펑션에 대해서는 지지난 강의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make table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명령어를 만들 거고요. 펑션으로 시작하는 이 구문은 내가 받고 싶은 최종 변수, 그리고 펑션 이름, 그리고 내가 함수를 돌릴 때 필요한 인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아까 전에 몇 단으로 만들지, 넘버, 개수를 지정을 했었죠. 이 전 페이지에서. 얘도 똑같이 그래서 몇 단으로 만들지에 대한 정보는 바깥에서 가져와야 된다 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똑같이 콜스는 1부터 내가 지정한 단수까지, 그리고 테이블은 방을 만들 때 난으로다가 n by n으로 만들어줬고요. 이 포문이 도는 과정은 앞에 코드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펑션문을 다 만들고 나서 직접 이 함수를 사용을 해보면 make table 5라고 하면 5 by 5짜리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2를 넣어도 마찬가지로 12 by 12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펑션이라는 게 계속 접해보면 접해볼수록 굉장히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슬라이싱입니다. 아까 전에 슬라이싱은 썬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잘라낸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던 그 구구단 테이블 변수에 m, n을 입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값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에 있는 m 테이블 3,3이라고 하면 우리 알고 있죠? 3, 3은 9니까 친구는 9가 나올 거예요. 다음으로 이러한 문법은 부분적으로 선택하는 문법인데요. m, n에 대해서 m1부터 m2까지 이거는 우리 등차 수열의 문제로다가 m1부터 인터벌 그리고 m2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선택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고 m, 땡땡을 쓰면 전체 선택이라는 거를 지난번 강의와 오늘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건 또 특이한 문법인데요. end를 직접 입력해서 n번째부터 끝까지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end를 이렇게 봤죠. 그래서 10단의 9구단인데 10단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10단짜리의 m테이블을 만들고 이 m테이블에 대해서 예제들을 수행해 가면서 한번 얘네들이 어떻게 잘리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꼭 살펴보세요. 자,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합친 문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싱을 위해서 인덱스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직전에 우리가 주어졌던 숫자들은 우리가 직접 부여한 인덱스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문을 만약에
사용해서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얘가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건문은 1, 0, true, false로 되어 있는 로지컬 변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m테이블을 또 10단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m테이블이 80을 넘는지 로지컬 배열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이 ind 1과 1의 변수가 입력이 됩니다. 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래에 요 배열을 확인해 보면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명령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80을 넘으면 true니까 1로 표현이 될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맨 귀퉁이에 있는 4개의 항목이 1로 true로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m테이블을 확인을 해보면 저 부분에 대해서만 80이 넘는 변수들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로지컬 배열 또한 인덱싱이 될 수 있어서 m테이블에서 우리가 1인 걸 가지고 있는 얘들만 불러다 달라 라는 명령을 이렇게 내려주면 80을 넘는 것들이 이렇게 송출이 됩니다. 보면 위에서 봤던 81, 90, 90, 100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하나 조건문을 만들어 봅시다. m테이블의 모드를 20으로 취하면 20의 배수인지 알 수 있죠. 이게 0과 같아지면. 그래서 이 명령어는 20의 배수인 물리 배열을 찾아주세요 라는 명령이고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0과 1로 여기 산발적으로다가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m테이블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1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위치해 있는 이 친구들은 20의 배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인덱스를 또 m테이블하고 인덱스로다가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multiple 20의 배수들이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번에 배웠던 find랑 조건문을 직접 사용해서 인덱싱 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find와 조건문을 사용하면 직접 위치 정보를 받습니다. 이전에 조건문만 사용하게 되면은 로지컬한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한다고 했지만 얘는 직접 위치를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코드를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m테이블은 전과 똑같고요. 이제 아까 전에 주어졌던 조건문에다가 find를 하나 더 씌웠어요. 이렇게 되면 이 명령은 80을 넘는 위치를 찾아주세요 라는 명령이고요. 이때 받아지는 인덱스 2x1을 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위치 정보가 송출이 되는데요. 89, 90, 99, 100. 자, 얘는 위치라고 했는데 우리 매트릭스는 10x10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 10x10의 위치는 1부터 100까지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에 리쉐이프를 배울 때 컬럼 순으로다가 다 잘라서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이때도 그래서 89라고 하면은 위에 이 컬럼이 첫 번째 컬럼 10개, 10개에서 총 8개 컬럼을 다 지나고 그럼 여기까지 오면 80이죠? 80개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인 81이 이 친구와 매칭되는 정보입니다. 다시 여기서 봤을 때 m테이블의
이 인덱스를 넣어주게 되면 이 인덱스인 89, 90, 99, 100번째 이 변수를 받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89번째 있는 81, 그 다음 90번째에 있는 90, 99번째에 있는 90, 100번째에 있는 100을 이렇게 매칭시켜서 받아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얘기하면 각 컬럼 순으로다가 쭉쭉 해서 인덱스를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5번 인덱스라고 하면 이렇게 한 줄 다 해서 10, 여기가 5번째니까 여기가 15번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 페이지에서 했던 20의 배수가 되는 경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20의 배수가 되는 로지컬이 찾아졌고 그 로지컬이 1인 부분을 찾는 find를 한 번 더 씌워서 얘도 위치 정보를 받아오는데요. 한번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 이러한 정보가 들어오고 그 위치 정보를 직접 m테이블의 인덱스로다가 넣어주면 이게 슬라이싱 돼서 멀티플 20 by 2로 뽑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봅시다. m테이블의 20번째는 20이고요. 그다음에 35번째 한번 가봅시다. 여기 다 진행되면 20, 30, 그 다음에 35번째인 이 20번이 받아와지고요. 또 다른 숫자인 44를 한번 볼까요? 44를 보면 10, 20, 30, 40에 하나, 둘, 셋, 넷 여기 20이 받아와지는 겁니다. 이렇게 펼쳐서 인덱싱이 위치로다가 받을 수 있다는 거를 꼭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제 실전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한번 슬라이싱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오늘 강의 노트와 같이 올린 포항.det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를 메모장이나 아니면 엑셀에서 열어본다면 지금과 보고 있는 이런 형태의 파일임을 알 수 있어요. 파일은 제가 여러분이 다루기 쉽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1시간 간격의 데이터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항조위관측소의 관측 자료이고요. 항목은 조위랑 수온, 염분, 풍속, 풍향, 기온, 기압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은 텍스트 스캔이라는 함수를 써서 열어볼 건데요. 이 함수는 헬프 텍스트 스캔을 해보면 바로 뜨는 주석에서 텍스트 파일이나 문자열에서 형식이 지정된 데이터 읽기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형식을 코딩에서는 포맷이라고 합니다. 자, 텍스트 스캔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DOC 텍스트 스캔을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위에서 형식을 지정하기 위한 포맷 스펙을 반드시 꼭 읽어보고 숙지하길 바랍니다. 자, DOC 텍스트 스캔을 했을 때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러한 설명판이 있고요. 설명에는 항상 예제들로다가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하는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들은 클릭이 가능합니다. 클릭을 하면 해당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좋은 말이 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잘 숙지하라고 했던 포맷 스펙을 클릭을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코드를 시작할 때
초기화를 해주고 파일 네임은 지금 현재 이 스크립트가 저 포항.데이터 파일과 동일한 경로에 있다라고, 동일한 폴더 안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상황일 때 파일 네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설명에서 파일 아이디로 텍스트 파일을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파일 아이디 값은 fopen으로 파일을 열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일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 fopen을 사용했고요. fopen에서 어떠한 파일을 열 것을 입력을 했고요. 위에 있는 r은 read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을 읽기 위해서 열어준다라는 명령이에요. 자, 이렇게 잘 열리면 지금 현재 FID는 3으로 받아질 거예요. 만약에 파일 경로가 잘못되었거나 파일 이름이 잘못되어 있으면 FID가 -1이 입력이 될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 진짜 텍스트 스캔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스캔 괄호 열고 위에서 지정한 파일 아이디 그리고 이 부분이 포맷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파일을 보면은 첫 번째 줄은 각 항목들이 어떤 숫자들인지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이런 거를 헤더라고 해요. 헤더 라인이 몇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라고 이 친구한테 알려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델리미터는 어떤 구분자를 사용했나요? 라는 부분으로서 여기 보면은 이 항가 콤마로다가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델리미터 구분자는 콤마예요 라고 이 코드한테 알려줬어요. 자, 이제 포맷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포맷 스펙에 들어가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S 그리고 F인데요. 여기서 포맷에서 이 퍼센테이지를 붙여주는 건 이제부터 어떤 형식을 가지는지 얘기해 줄 거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난 이제부터 형식문을 얘기할 거야 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S는 스트링, 문자열을 가져올 때 쓰고요. 그리고 F 같은 경우에는 실수부를 받아오는 포맷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진 않지만 U를 받아오게 되면 정수를 받아옵니다. 기타 등등 다른 옵션들은 여기 포맷 스펙에서 꼭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면 데이터는 1 곱하기 9 셀 배열로 나뉘어 있다라고 정보가 뜨는데요. 이거 지금 아마 나오는 화면이랑 다를 거예요. 이거 셀이 아니라 더블일 겁니다. 자, 무슨 차이냐면 더블에는 우리 실수를 담을 수 있다라 그랬죠. 그런데 첫 번째 항목을 보면은 이 부분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S로 받음으로써 저거를 전부 다 문자열로 받아서 이 첫 번째 셀에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셀인 이 8760 길이의 더블은 조이 값이 들어오고 수온, 염분, 풍속, 풍향, 기온, 기압 순으로다가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한번 직접 작업 변수 창에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들었는지 안에 있는 변수를 또 확인을 해보세요. 꼭.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슬라이싱을
시작을 해보겠어요. 자, 데이터라고 이렇게 통으로 받아왔는데요. 그 데이터는 9x1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2, 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두 번째는 시레벨, 워터 템퍼러처, 솔트, 윈드 스피드, 윈드 디렉션, 에어 템퍼러처, 에어 프레스 이렇게 각각 알아보기 쉽게 찢어서 변수명을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체 더블끼리는 전체를 하나의 매트릭스에 담을 수 있죠. 그 스트링은 더블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셀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두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는 전부 담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를 담고 싶다면 이렇게 중괄호 안에 데이터 이런 형식으로 받아주면 이 괄호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체 변수라는 걸로 받아주면 이제 이 올의 사이즈는 8760 by 6이 돼요. 자, 아래로는 우리 365일에 이거 1년 자료거든요. 24시간 시간 자료이기 때문에 8760개의 인덱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둘넷 여러분 이거 하면 7이 나오겠네요. 제가 강의 노트를 바꾸는 거를 깜빡했어요. 이렇게 해서 7개의 변수를 전부 담아서 8760 by 7이라고 하는 올 변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올 변수의 첫 번째 컬럼은 시레벨이 되고 워터 템퍼러처가 되고 똑같이 위와 똑같은 결과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포항 데이터의 첫 번째 컬럼은 날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봤었는데요. 이러한 날짜는 매트랩에서 날짜 형식이 아니라 다 스트링으로다가 그냥 문자열로다가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짜를 연산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그림의 X축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등등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문자로 된 날짜 형식을 숫자로 바꿔주는 데이트 num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줄리안 데이트로 변환을 해준다고 했어요. 이 줄리안 데이트는 1월 1일부터 0년 1월 1일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간단하게 2월 8일은 줄리안 데이트로 얼마인가를 생각해보면 1월은 총 31일이죠. 그래서 1월에 대한 31일 그리고 2월 8일이니까 이거에 8을 더해서 2월 8일의 줄리안 데이트는 39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딱 월 1로 나눈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데이트가 지났는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매트랩에 있어서는 이 기준 연도가 0년이에요. 0년 1월 1일 0시 0분 0초입니다. 이러한 줄리안 데이트로 된 날짜 형식을 만약에 연, 월, 일, 시, 분, 초 형태로 변환하고 싶다면 dateback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아래 예제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데이터의 첫 번째 셀은 날짜로 보이는 스트링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트 스트링으로 받아줬어요. 데이트 스트링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만 따서 한번 샘플로다가 작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샘플 데이트는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2시까지 총 3개가 들어와 있고요. 자, 이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 한번 숫자로 만들어 보자라는 데이트넘을 써보면 이 줄리안 데이트는 이러한 숫자로 받아지게 되는데요. 이 숫자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일이 흘렀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시간 차이가 나니까 이 둘의 차이인 0.14, 0.01466 이거는 2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연월 1의 표현으로다가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데이트 백을 통해 이 줄리안 데이트를 넘버로 변환을 해보면 이러한 3바이 6의 행렬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큰 숫자가 나는 되게 보기 싫다 라고 하면 당일을 기준으로 한 줄리안 데이트를 알고 싶다면 여기서 스트링으로 받아와서 줄리안 데이트로 만든 이 변수의 그 해 연도 아까 전에 봤던 2019년에서 시작했다 2019년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 새로운 줄리안 데이트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얼마나 흘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서 오늘의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주로 사용해야 될 함수는 텍스트 스캔, 그리고 슬라이싱 방법, 그리고 데이트백, 데이트넘, 계속 배웠던 플랫입니다. 사용할 데이터는 오늘 계속 다루었던 포항조이 관측소의 시계열입니다. 지금 1년치의 1시간 단위의 시간 데이터 중에 1월의 데이터를 다룬 후 기온과 기압에 대해서 시계열을 서브 플롯으로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기온 그리고 기압 값이죠. 매일 정시 00시의 자료를 아래에 스캐터처럼 지금 보고 있는 동그라미와 별표는 전부 정시값이거든요. 매일 정시의 자료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계속해서 플랫을 배울 때마다 DOC 플랫을 참고하면 다양한 표현들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원하는 색깔이나 아니면은 표식을 직접 골라서 자유롭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길 바랍니다. 저와 똑같은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진 마세요. 그냥 유사하게 이런 샘플의 포맷으로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이 코드 자료를 읽고 그리는 데까지 과정의 코드 그리고 저장한 그림 파일을 집으로 압축해서 보내주는데 이 코드를 작성할 때는 늘 얘기했듯이 주석을 반드시 달아서 본인이 이 과정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이렇게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남기길 바랍니다. 이 과제는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 자정까지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